육성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소개받은 문종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더운데, 직장을 마치시고 지금 오신 분도 계신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오케이. 지금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일단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되게 클리셰합니다. 그죠? 인공지능 인류의 위협인가 기회인가라는 그 제목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화두가 좀 핫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어떠신가요? 그러시죠? 그래서 그 강연 의뢰를 받고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 인공지능 자체를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다가가면 좀 어떨까라는 어떤 그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좀 약간 역사적이고 사회 변동과 관련해서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할지 요게 좀 초점을 맞춰서 그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AI 시대라고 지금 부르는데 도대체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어떤 시대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배경 자체가 뭐냐? 그 역사적 배경이 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서 있나?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AI 정의 그리고 이제 그것의 기본적인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역사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AI의 그 역사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 네 번째는 챗 GPT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써보셨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된 지금 AI의 현황과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어떤 위험성이 뭔지 요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AI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후에 그러면 자 AI가 어떤 방향으로 바꿔가야 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좀 짚어볼 것 같아요. 하나는 AI하고 3D 프린터하고의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가깝고 또 먼 이웃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민주화라는 어떤 맥락에서 AI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비교해서 좀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대 배경인데 2가지 사건에서부터 좀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세계를 이목을 끌었던 2가지 사건인데 2010년대 이후 하나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요거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11년 IBM이라는 회사에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왓슨이라고 되어 있는 요걸 만들고 제퍼디라는 일종의 미국의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남성들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여기 제퍼디에서 우승을 했던 사람들, 우승자를 모셔놓고 인공지능과 대결을 펼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점수 잘 보시죠?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이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좀 벌어졌고, 이게 도장 깨기라는 표현 아시나요? 예, 일종의 도장 깨기랑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충격을 좀 일단 주는 거죠. 사람과 기계를 비교했을 때 기계가 사람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간략하게 요거에 대한 원리를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인공지능 초기부터 있었던 기본 개념입니다. 추상적 개념 표현이라는 거,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 그 다음에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웹마인하고 데이터 마이닝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인터넷이라는 게 확산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정보들이 있고 요거를 일정하게 처리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세 개가 착 합쳐져서 앞에서 봤던 그런 성과가 실제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인데 가운데 쪽을 좀 보시면 데이터를 읽게 해서 컴퓨터한테 개념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주고 퀴즈니까 질문을 주겠죠. 그리고 그것에 나오는 개념들의 관계성을 빠르게 계산해서 답을 탁 하고 도출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질문은 혼슈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1870년의 발전과 현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퀴즈 프로가 주어졌다고 그러면 요 밑에 보듯이 현이냐 아니면 가장 서쪽이냐 1871년이냐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쫙 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도합해서 가장 맞는 답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쪽에 보면 질문에 포함된 키워드와 관련된 것 같은 대답을 컴퓨터 연산을 통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이 질문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 자체는 모릅니다. 그거는 이 왓슨한테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빠른 연산을 통해 갖고 탁 해갖고 결론을 내놓는 이런 방식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작동하는 메커니즘 자체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게 대단하게 퀴즈를 풀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계산, 빠른 계산, 그거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뭐 이런 게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는 거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 크게 충격을 줬던 기억하시죠? 특히 이세돌 구단이 한국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애국심에 불타서 그리고 실제로 이때 초등학교에 엄청나게 많은 바둑반이 실제로 많이 생겼고 우후죽순으로 생겼고 그 많은 초고등학생들이 이세돌 구단이 진 것에 대해서 복수하겠다 이러면서 뭐 칼을 갈고 바둑계에 입문했던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세돌 결론은 다 아시죠? 이세돌 구단이 졌는데 역사상에 유일하게 인공지능한테 이긴 바둑 기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1승을 했는데 이후에 아무도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아마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그런 어떤 인물 그리고 대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시작하기 전에는 이세돌 구단이 이길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4대1 아니 3대2 정도로 이길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결과는 엄청난 큰 차이로 지고 마른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기술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에 대해서는 대충은 아시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요 바둑판에 까만 돌, 흰 돌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마지막엔 집을 계산해서 많은 쪽에 이제 이기는 그런 어떤 과정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술은 컨볼루셔널 신경망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둑판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을 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그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이 진행되면 계속 차수가 쭉 하고 이어지죠. 각각의 상황에마다 바둑판에는 흑백의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 변화들 자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해서 쭉 하고 저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 전체를 계속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몬테카를로법은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의 어떤 기복. 주로 저작권과 상관이 없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일본 바둑 기사들의 기보 전체를 첫 번째 기술로 해서 전체를 다 이미지로 해갖고 쫙 하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저장해 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고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알파고끼리 만들어서 24시간 동안 계속 바둑을 두게 합니다. 그럼 그 정보들이 계속 쌓이는 그런 어떤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몬테카를로법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흰돌이고 백돌이고 그걸 넣을 때 가장 승률이 높은 위치에 놓게끔 하는 어떤 과정으로 요거를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몬테카를로법은 좀 이렇게 복잡한데, 자, 흰돌이 만약 위에 있고 검은 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흰돌이 둬야 될 그 상황이죠. 그러면 흰돌은 나머지 곳에 다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보 전체가 저장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몬테카를로스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기에 뒀을 때, 여기에 뒀을 때, 여기에 뒀을 때 각각 승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쭉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승률이 높은데 착수를 하게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알파고가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거기 있는 대리인인 인간이 이제 거기다 이렇게 놓고 이세돌하고 그 대국을 이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일단 이렇게 생긴 곡선을 아시죠? 예, 그거의 값을 구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알파고랑 두게 되면 뒤로 갈수록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초반에 알파고 자체를 흔드는 어떤 묘수가 있어서 그거를 흔들지 않는 이상 알파고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어떤 기술을 통해 갖고 이세돌 구단 자체를 알파고가 이기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두 개의 커다란 사건이 나타나는 배경과 관련해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어떤 상황하고 그것의 어떤 측면들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 기억하시죠? 그죠? 요거는 혹시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자유주의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몰락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이 영국의 대처 총리입니다. 오른쪽에 잘생긴 이분은 예, 맞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주축이 돼서 대략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서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글로벌한 차원에서 확장을 했었고, 그게 우리나라한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주식들 많이 하시나요? 어떠시나요? 주식, 비트코인 이런 데 막 투자를 하고 이러는 어떤 우리들의 어떤 행동들, 그다음에 뭐 아파트 같은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융 자산이죠. 이거를
불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자, 이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화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일정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시스템 자체가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몰락을 그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지구적인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배블록이라고 라고 우리가 좀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2008년 이후에 대안이 없어진 상황이 실제적으로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경제 자체가 계속 뒤뚱뒤뚱 하는데 이거 자체를 일정하게 더 성장의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적정한 그런 어떤 도구, 그런 어떤 수단, 그런 어떤 방법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뭐를 열기 시작했다? 기술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서 열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8년 이후에 신자유주의 시스템 자체가 몰락하고 나서 기술을 중심으로 어떤 경기 순환 자체를 전환시키겠다는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의 AI 시대라는 것 자체가 그것과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GDP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보면 69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015년까지 됩니다. 자, 들쭉날쭉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추세선을 쭉 보시면 계속적으로 GDP의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걸 비스듬하게 쭉 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 당시에 70년대 이후 중국이 어마무시한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 차원에서 논 것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확 꺾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최근까지 그냥 좀 더 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확 떨어진 거는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세계은행 통계를 가고 쭉 보면 이런 어떤 추세고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계속 조정되는데 1%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추세,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를 넘어서기 위한 대책으로 들고 나온 게 뭐다? 테크놀로지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될 AI 시대라는 이 과정까지 쭉 해서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전환 자체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는 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말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그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요 말은 잘 아실 것 같고 요 말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말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요 말 자체는 독일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학자들한테 4차 산업혁명 그럼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무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대묻곤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쓰이는 거고 요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다른 말로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케이. 자, 거기입니다. 이게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 글로벌 의제로서 4차 산업혁명이 부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행에 빠릅니다. 그래서 득달같이 그거를 받아 안아서 그 당시에 대통령 산하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런 거를 꾸리고 지금까지 쭉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의 이름이 붙어져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급부상됐는데 그런과 동시에 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복잡한데 그냥 오른쪽 이 맨 끝에 라인은 스마트 팩토리. 이게 이제 디지털 기술로서 공장을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거와 관련된 어떤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립스라고 혹시 이렇게 면도기나 이런 만드는 회사 아시죠? 거기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지역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략 기계가 126대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은 단 6명만 있습니다. 그럼 뭐를 하는 겁니까? 직원은 야간, 주간 왔다 갔다 근무 와서 보정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 기계 장치나 이런 거 자체를 보정하면서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바로 기계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굴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도 필요 없습니다. 기계가 하니까 거의 뭐 불도 필요 없이 그냥 그런 기계만 있는 공장에서 물건들이 생산되고 있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요것과 별개로 있는 여타의 어떤 그런 어떤 기술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D 프린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기술적 전환과 연관돼서 기하급수적 성장이라든지 싱귤레리티라고 특이점, 요거는 안 들어보셔도 초연결, 뭐 초지능, 뭐 기술적 가속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과 함께 이런 개념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의 연장선상에 지금의 AI 어떤 시대가 연결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AI의 정의 및 원리입니다. 정의는 한번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시죠. AI에 대해서 지금 딱 뭐 사전이나 이런 것처럼 정의가 확실하게 딱 돼 있는 거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안타깝게도 공통되게 정립된 정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AI에 대한 정의들이 계속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튜어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교과서를 제출한 그런 교수님이고, 이 사람의 정의 자체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으로부터 지각을 받고, 퍼셉션이죠. 그 다음에 동작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여기서 에이전트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어떤 일 자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연구다라는 식으로 AI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유타카 마쪼라는 굉장히 유력한 일본에서 1등 가는 AI 연구하는 분은 AI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간과 같은 지능이며 데이터 속에서 특징을 생성해 현상을 모델화하는 것이 가능한 컴퓨터. 어렵죠? 오케이. 자, 요거는 혹시 딥러닝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딥러닝. 깊게 배운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것과 관련된 아주 최근에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AI를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때, 그때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여러 가지 AI에 대한 정의는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되게 정리돼서 AI를 이런 식으로 규정한 그런 어떤 정의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I의 기본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각과 작동이라는 요 순환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우리 피드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드백이라는 과정 자체가 자, AI의 기본 구조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측면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 어떤 자극이나 지각의 퍼셉션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자, 어떤 에이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그거를 해석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액추에이터라는 어떤 작동기, 행동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다시 어떤 작용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환경에서 어떤 게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수정 작업을 거치겠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잘못됐으면 다시 수정하고 뭐 이러는 걸 과정을 통해 갖고 어떤 주어진 일 자체를 굉장히 말끔하게 정확하게 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에이전트에 들어가는 자, 물음표가 돼 있죠.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자,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이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환 구조를 갖고 끊임없이 자, 반응하는, 작용하는 게 AI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니까 자, 지능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자, 그러면 지능이란 생각하고 공감하고 꿈꾸고 개념을 생산하는 전반적인 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IQ하고 지능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능을 좀 더 규정을 좀 해보면 여러 행동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능력,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는 차원으로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적합한 것을 골라서 선택하는 그런 어떤 능력 자체를 자, 지능이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과 자,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나스라는 분인데 인지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구조는 그러한 인지가 발달될 바판인 운동성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운동성이 있어야지 그거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 이런 어떤 개념이죠. 사람은 몸이 있듯이. 그러니까 인공지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가 뭐하고 결합돼야 된다? 로봇하고 결합돼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요거 혹시 보지 않으셨나요? 기계계 요거 많이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자, 미국계 기업입니다.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이 기업 자체를 인수한 게 어디서 인수했냐면 현대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계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아틀라스라는 이름인데 이런 어떤 자, 로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의 로봇이 발전하는 수준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대략 제 기억에 5, 6년 정도 전에 전입니다. 전에 로봇 경진대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로봇 경진대회를 가면 과제가 뭐였냐 하면 계단 오르기 이런 거였습니다. 진짜. 그리고 실제로 이 중심을 계속 잡으면서 딱 하나의 점으로 잡으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평평한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월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좀만 울퉁불퉁한 이런 길에는 거의 로봇이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너무나 쉬운데 로봇한테 계단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과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 보이는 아틀라스나 이런 그 로봇 같은 경우는 대단합니다. 뭐 덤블링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지형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중점을 잡으면서 되게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테크놀로지의 향상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면 자연스럽게 요 챗GPT 나오고 이런 거를 아셔서 요 굉장히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응대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권유도 합니다.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뭐 이러면서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이 머리하고 이 로봇이 장착이 되는 순간, 그리고 우려가 되는 측면은 킬러 로봇이죠. 거의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듯이 로봇들이 군대가 돼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 자체를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머지않았다 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 약점을 조금 한번 보죠. 첫 번째는 모라벡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이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인간에게 쉬운 일은 컴퓨터에게 어렵고 컴퓨터에게 쉬운 일은 인간에게 어렵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구분을 못 합니다. 여기에서 머핀을 골라라 그러면 컴퓨터는 못 합니다. 이거를. 다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 번만 봐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실제로 인공지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5살 정도의 손녀도 한 번 보면 대충 고양이인 줄 아는데 인공지능이 고양이를 인식하는데 최근까지 못했습니다. 5년 전까지 고양이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조합적 대확산입니다.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계산상의 요구가 높아져 완벽한 합리성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워낙에 경우의 수가 많으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수학적 증명을 탕생하는 일, 간단하지만 그 자체가 50줄, 10배가 되는 순간 슈퍼컴퓨터로도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 자체가 해결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이거 자체가 계속됐을 때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건 아직까지도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한 측면으로 전 세계가 지금 전력이라는 것 자체, 전기, 이거 자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대략 2050년 정도 되면 지금의 어떤 전력을 쓰는 것에 대한 200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확대했을 때는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후 위기 자체하고도 일정하게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엔 AI의 과제 환경 문제입니다. 요거는 좀 보시면 요 밑에 걸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십자말, 풀이, 바둑,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식의 영역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공지능 갖고 해결하기 힘든 그런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 AI의 과제 환경의 문제로서 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환경 속성, 환경과 끊임없이 계속 피드백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위에 있는 어떤 측면과 밑에 있는 측면들을 쭉 한번 보시고, 이쪽으로 갈수록 실제로 그 AI 인공지능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있나요? 어떠나요? 있죠? 네. 지금 서울대가 크잖아요? 거기 한 4km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쭉 하고 맨날 자율주행 돌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제한된 영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쭉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공학자들의 머리에서는 그런 식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황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저기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운전자들이 다 없어지고, 그게 자기들이 알아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사고도 안 나고, 그 다음에 교통정체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모든 사람들을 가장 원하는 장소에 빨리 도달하게끔 하는 이런 상황 자체를 머릿속에서 그립니다. 근데 그런 상황 자체는 실제로 만들어지기 거의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면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 자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일정하게 소화를 할 때만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 검은색 비닐봉다리가 바람에 날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신경 쓰고 그냥 가죠.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저거 뭐지? 라면서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 그때까지는 멈춰서 있겠죠, 거의. 이런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제 환경들 자체가 일정하게 AI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 자체를 제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AI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AI의 기본 원리 자체는 이 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확률과 통계와 계산. 자, 여기가 AI의 영역인 거고, 그 다음에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인간을 닮은 것처럼 챗GPT도 굉장히 똑똑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거기에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요 세 가지의 영역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AI는 정해진 길들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고, 학습이라고 불리는 기술도 모아진 경험 안에서 최적의 예측값을 찾아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제 기본 원리 자체는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좀 이렇게 박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AI의 기본 원리는 확률, 통계, 계산이라는 이 세 가지 위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I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혹시 사이버네틱스 이런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사이버 세계 이런 거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1948년에 로버트 위너라는 그 학자가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 자체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발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론적인 성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제 이 제자들에 대한 어떤 역사들과는 조금 괴리를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금의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요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역사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연구의 태동은 56년입니다.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지금까지도 돌아가신 분 몇 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AI 그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10명 정도의 과학자들, 교수들과 여러 어떤 연구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시작을 했고, 여기서 AI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워크숍을 하면서 요 분들이 록펠러 재단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거기에다 나름대로 거기다 이제 자기가 이런 연구를 할 테니까 돈을 좀 주시오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때 이 워크숍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학습이나 지능을 모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 요게 이제 처음에 인공지능이 태동했을 때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모방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을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자체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요 워크숍의 목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워크숍이 중요한 거는 이후의 인공지능의 모든 어떤 근본적인 문제나 이런 걸 다 여기서 이야기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저 역사적으로 보면 두 번의 붐과 두 번의 겨울을 거쳐 세 번째 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이 세 번째 붐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붐이 대략 50년대, 60년대 있고 2차는 80년대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3차 붐 자체는 2000년 이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자,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맨 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알고리즘 중심이었으면 지금은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이 됐고, 이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커다란 파괴력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좀 볼까요? 첫 번째 AI 붐입니다. 모토가 이겁니다. Look, mom, no hand. 엄마 나 이거 할 수 있어. 잘해.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굉장히 이런 거를 컴퓨터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자부심 있는 그런 어떤 뭐든 재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은 추론과 탐색 중심입니다. 좀 아까 봤듯이. 그리고 미로 풀기, 각종 퍼즐 풀이, 그다음에 수학적 정리 증명,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연구가 좀 해서 처음에는 주목을 받았겠죠. 금방 몇 년 지나니까 사람들 관심이 전혀 없어졌어요. 뭐 어쩌자고 그래서. 우리가 뭐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기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계산을 척척 해내죠. 그런다고 계산기를 보고 되게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계속 칭찬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시들해집니다. 그러면서 연구비도 하나도 없고 뭐 이러면서 이제 AI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자, 2차는 80년대 이제 컴퓨터가 좀 더 성능이 좋아진 상태에서 출현하게 됩니다. 대략 80년대입니다. 그리고 자, 핵심은 엑스퍼트 시스템입니다. 전문가 시스템 자체를 자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는 이겁니다. 컴퓨터에 지식을 넣으면 똑똑해진다라는 접근법, 뭐 요거를 사용해서 사회의 과학 분야에서 이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의 예가 이제 마이신이라는 의료 관련된 어떤 시스템입니다. 자, 시스템 자체가 갖는 최대 문제점은, 이거 자체의 지식을 넣을 수는 있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실제로. 그래서 뭐, 의료 프로그램 마이신이 나왔으니까 아주 분명한 것들 몇 가지를 제하고는 나머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대략 몇만 개의 병이 있습니다. 몇만 개의 병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이 기전에서 치료까지 완전히 알고 있는 병이 몇 %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찍으시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어느 정도 될까요?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수많은 병 중에서 제대로 기전부터 치료까지를 완전히 인간이 정복한 건 대부분이 소수인 거죠. 나머지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녹농균의 이 진단과 같은 경우는 아주 분명한 경우죠. 그럼 의사들을 인터뷰해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컴퓨터에 넣은 거고, 그러면 사람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질문 통해서 검사나 이런 거에서 딱 떨어지면 진단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서 갔다. 그런데 마이신이라는 의료 이게 있으면 해결이 안 되겠죠.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하고 이게 어디가 콕콕 찌르면서 아프고 이렇게 막 나는 설명을 하는데 마이신의 입장에서는 제가 뭐라는 거야?
거의 난문인 상황, 거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으로 끝나기 일수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도는 좋았지만 이것도 금방 시들해집니다. 제한적이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겨울이 다시 찾아옵니다. 자, 세 번째는 인터넷이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시점하고 연관이 됩니다. 인터넷은 원래 군사용으로 쓰였습니다. 개발되는 건 우리의 그 역사의 굉장히 어두운 측면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은 대부분 군사적인 그런 용도로 개발이 되다가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풀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략 90년대가 되면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집에서 컴퓨터를 쓰기 시작하고 뭐 이랬던 게 대략 95년도? 그때 정도였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기억하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쓰지 말고 타자 쳐도 되다. 컴퓨터로. 거의 학생들 그 당시에 멘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굉장히 특이한 어떤 타자법들, 양손 타자, 독수리 타법 뭐 이런 것들이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학습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높은 차원인 특징을 획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분류하는 딥러닝이라는 이런 어떤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아까 봤던 왓슨, 그 다음에 알파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딥러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죠. 자, AI는 가장 크게는 넓게는 이런 개념이라고 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모든 자동화, 이거를 이제 AI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에 머신러닝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죠? 기계학습 뭐 이런 개념,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규칙을 프로그램하지 않고 데이터에서 의사결정을 한 패턴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공지능 이쪽에서는 네이블이라고 해요. 네이블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첫 번째 이런 소스를 주고 그 다음에 결과를 줍니다. 고양이하고 만약에 뭐 강아지라고 하면 수동으로 이제 그것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학습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신경망 기반의 모델로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정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넷같이 데이터가 쭉 하고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특징을 추출해서 판단까지 기계가 한 번에 수행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핵심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규정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계속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그거 자체를 통해서 판단도 내리고 결정을 하게끔 하는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의 구조를 보면 이런 식의 구조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경망 구조, 그래서 인공신경망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까요? 그거에 기반한 핵심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 여기에는 특징 추출하는데 일종의 가중치를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중치에 적합한 것들 자체를 뽑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층들이 나눠져 있고 이 층들을 계속 진행해서 맨 마지막에 출력으로 나오고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맨 위에 CEO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신제품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해라는 쭉 명령이 내려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각각의 부서에 있는 신입사원들이 그거에 맞게끔 어떤 보고서를 쓰겠죠. 시장 조사를 해서 쫙 쏘면 그게 이제 과장선에서 걸러지는 거죠. 그 과장선에서 이건 좀 아니야. 버려지는 게 있고, 그러면 그게 올라가는 게 있겠죠. 이게 이거죠. 가중치를 둔다라는 게 그런 거죠. 거기에 맞는 것들 자체는 올리고 아닌 거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렵게는 오파, 역전파 뭐 이런 식으로 요 과정 자체를 설명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대기업을 생각하시고 과장 라인, 그 다음에 부장 라인, 뭐 그 다음에 CEO 라인,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정보들이 출력까지 일관되게 가는 과정, 그 과정이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무섭게 생겼는데 AI 현황과 뭐 위험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오픈 AI라는 기업에서 만든 겁니다. 요게 이제 지금의 어떻게 보면 AI 붐 자체를 부스터하는, 일으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요걸 중점적으로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챗 GPT라는 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뭐 우리들은 몰라도 학계에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어떤 어려운 이론이나 어떤 특이한 알고리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있었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거를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챗 GPT를 자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이 상업적인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공지능이라는 코어 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 전에 기업들이 돈 번 게 좀 있나요? 크게 돈 번 거. 뭐 시리에서 뭐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몇 마디 대화하는 그런 이상한 인형 같은 거 만들기도 했지만 돈을 상업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맨 마지막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차원에서 자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확 하고 열린 거죠. 그래서 유수의 많은 기업들이 덤벼들어서 일종의 각축전이 되고 있는, 그래서 과열 경쟁 자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이고, 그래서 모든 걸 합니다. 문서 요약도 하고 코딩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다음에 신문 기사도 작성합니다. 그리고 언어 게임 뭐 이런 것들 만들기,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여러 개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대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전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부터 있었던 것 자체가 쭉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스트럭트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의도에 맞게끔 좀 더 튜닝이 된 그런 버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챗 GPT는 기본적으로 인스트럭트 GPT입니다. 거기에 밑에 보시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합친 게 챗 GPT라는 형식으로 해서 출시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이론이나 고도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개발됐다기보다는 학계의 모든 연구자들이 알고 있던 간단한 모델을 극단적으로 확대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그나마 새롭고 굉장히 어떤 특별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모델 자체를,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그 모델 자체를 극단적인 방향으로 확산한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인간의 어떤 어텐션, 주의, 요거를 모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의를 모방했다는 것은 그거에 맞는 가중치가 계속 보상으로 피드백되면서 이 인공지능한테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의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셀프 어텐션 기반 딥러닝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얘기를 좀 해보면, 학습 방식에서 두 가지 방식 자체를 기본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감독 학습과 어떤 감독 학습,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어진 거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비정형적인 텍스트를 인공지능 스스로가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감독 학습은 온전한 텍스트만 있다면 사람의 계획 없이 스스로 감독하여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어렸을 때 아니면 자녀분들이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봄이 오면 블랭크. 뭐가 나오죠?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will you blank me? 뭐 이러면 marry m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면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 모국어를 터득했을 때 뭐 읽고 자기가 막 했던 그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자기 감독 학습입니다. 그거를 거의 무한에 가깝게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의도 자체에 적당한 것에 가중치가 되니까 나름대로 그런 선택지들이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인간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더 쓰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정 자체가 챗 GPT라는 이런 어떤 기술로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 요인은 3가지 정도인데 오픈 AI만의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전략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픈 AI가 만든 챗 GPT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데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여기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핵심은 2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공들인 수작업입니다. 언어 표현할 때는 이게 더 좋다.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준 거예요. 보상을 주는 과정이 있었고, 요거를 주로 했던 게 영어를 쓰는데 임금이 굉장히 낮은 지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쪽에 가서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약 5천억 개의 어마어마한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거의 전 세계 모든 책을 다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사서 아까 같은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인공지능 자체를 작동시키는 과정의 결과가 지금 나타났고 계속 버전이 업되고 있죠. 그러면 이 다음에 그 챗 GPT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학자들 대부분이 다 동의하는 건데 멀티모달로 갑니다. 예. 실제로 이제 언어에 대해서 능력을 보여줬죠. 다들 확인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시각, 청각,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 대화를 하면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모티콘이 오죠. 그러면 제가 뭐 동영상 같은 거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지금 상태는 뭡니까? 그거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런데 사진 보내면서 거기다 글로 쓰진 않잖아요. 이 사진에 대해서 뭐 의미를 쓴다든가 이모티콘이 무슨 의미인지를 막 쓰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멀티모달, 그러니까 다형식 대화, 이 방식으로 챗 GPT는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해서 이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 현황은 이렇습니다. 2022년 챗 GPT, 그때쯤 21년, 22년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눈여겨볼 거는 맨 밑에 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AI 투자에서 정부 및 민간 비중 잘 안 보이시죠? 민간이 대략 95% 정도? 대략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그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죠. 20%가 넘습니다. 2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가 몰리고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가 굉장히 뜨고 있고 그런데 이 출혈과 과도한 경쟁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푹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죠. 기술 갖고 지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식의 방식 자체의 판도라가 열렸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사는 계속 그 기간에
기술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떤 전환이나 변화 자체를 만들고자 하는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점은 굉장히 투자가 과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술에 대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라 제서노프라는 이 석좌 교수님은 기술이 갖고 있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재난을 낳을 수 있는 위험성. 대표적으로 핵폭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불평등이 심합니다.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를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과 젊은 사람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격차와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이 기술에 근본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인간 본성의 의미와 가치의 변화, 그거 자체를 추동하는 거죠. 그래서 랭던 위너라는 기술 철학자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의 태도 자체를 그 목류병 환자들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근본적인 어떤 특성 자체를 바꾸는 기술에 대해서 목류병 환자가 받아들이듯이 그냥 어떤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 자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 핸드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거의 우리 분신이죠. 분신이요. 거의 붙어 다니는데. 그러면 옛날에 애착 기능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쓰든가 2년에 한 번씩 바꾸죠. 그죠? 바꿀 때는 전혀 어떠한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엔 AI 위험성을 알기 위해 구글을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2년도 정도의 그 부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아까 배운 딥러닝이라는 그 테크놀로지 있죠? 그거를 실제적으로 개발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I의 대부다라고 하는 분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이분입니다. 캐나다 쪽에 있는 교수님인데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했던 AI 연구를 후회하고 킬러 로봇이 나올까 두렵다. 핵무기와 달리 AI 기술은 비밀리에 연구하면 알아낼 방법도 없다. 최근에 벙커버스터라는 엄청난 무기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했죠. 한 80m 그 지하에 있는 그 핵시설을 타격을 했는데 핵 개발하면 그렇게 남들이 알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AI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다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선택을 계속 AI한테 넘겨주게끔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더 많은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뭔가를 정리한 AI한테 인간이 했던 선택권 자체를 넘겨주는 상황들 자체가 실제로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AI 시스템을 거의 미국과 중국이 군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키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그 긴장 관계가 계속적으로 높아가는 과정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킬러 로봇, 이거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킬러 로봇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영화의 장면 자체인데 거의 그 인류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 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AI 연구를 했던 그거를 후회한다라는 말을 남겼죠. 이만큼 AI가 갖고 있는 위험성 자체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가짜뉴스 이런 것들 포함해 갖고 굉장히 많은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인류 전체를 공멸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닉 보스트롬이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자는 기계는
조만간에 초지능 상태, 인간의 모든 능력 자체를 넘어서는 그런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강한 인공지능하고 약한 인공지능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strong, weak 이렇게 구분하는데, 약한 인공지능은 아까도 봤듯이 모방입니다. 인간의 그거를 모방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단계에 갈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닉 보스트롬이라는 교수 자체는, 자, 모든 사람이 약한 인공지능만 생각했지 이 강한 인공지능이 실제로 도래할 것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거 자체가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기계가 결국에는 초지능에 다다를 것이라는 필연적 결과는 생각하지도 못한 듯하다.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 또한 대부분의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들은 자신들의 일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타날 때 인류는 거의 멸망한 단계에 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러면 학자가 제시하는 어떤 해결책은 뭘까요? 인공지능한테 윤리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사람은 절대 죽이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인공지능한테 교육을 하지 않으면 거의 공멸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측면은 굉장히 어떤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했고, 그 상황을 바탕으로 좀 나가보도록 합니다. AI의 새로운 활용 방안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죠. 자, 첫 번째는 팹랩이라는 요런 시스템인데, 혹시 요거 아시나요? 팹랩. 서울도 있고 경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그 불광동에 가면 서울혁신센터 이런 거 있는 거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그쪽에 아마 있을 거로 아는데, 처음에 이제 요게 들여올 때, 협약을 할 때 참석해서 좀 요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참석했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지 상황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와 3D 프린터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 팹랩이 중심에 있죠. 그러면 이쪽은 에듀케이션 측면, 교육이라는 측면이고, 저쪽은 직접 만드는 과정입니다. 3D 프린터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 자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그러면 팹랩의 기본적인 생각은 딱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프로그램과 AI와 관련된 이 측면은 글로벌한 차원입니다.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전체가.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거 자체를 공유를 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 그리고 생산하는 것 자체는 지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조 자체를 통해서 AI하고 어떻게 보면 3D 프린터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작동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D 프린트의 어떤 특성은 뭐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술이 없는 사람도 생산 활동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팹랩의 입장에 따지면 거기에 접속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 자체의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내가 사는 지역에 3D 프린터 연결해서 그거 자체를 생산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복잡한 물건도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저비용이고 생산 소요 시간은 거의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집도 만들고요. 크게는 3D 프린터로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집도 만들고, 재료를 뭐를 쓰는가에 따라서 뭐 모든 음식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라면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영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창의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내가 조금 변형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코딩 작업을 통해서 이걸 변경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일정하게 글로벌 차원에서 승인이 되면 그거를 해서 다시 또 내가 어떤 걸 만들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확산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확한 물리적 복제가 가능합니다. 한번 만들었던 거는 또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재의 다양성이 거의 무한합니다. 이거 자체를 어떤 재료만, 이 소재만 만들 수 있으면 모든 그거 관련되고 다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량 생산이라는 규모의 경제를 넘어설 수 있는 제조혁명. 대량 생산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 기업의 질서의 파괴 및 재료 산업의 새로운 부활. 재료에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죠. 그 재료 사업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직접 만드는 이런 측면 자체를 강조하게 되는데, 네 번째 일자리 창출하고는 별 관련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일본의 지금의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의 어떤 지정학적인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선택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 아시죠? 미중 지금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거. 미국은 기본적으로 2등 죽이기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등으로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던 건 일본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초 정도 되면 미국의 언론 대부분이 일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냅니다. 하와이에 있는 땅 일본인들 다 산다. 뭐부터 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거 일본이 소유하면서 뉴욕에 있는 빌딩들 전부 다 일본인 소유가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반일 감정 자체를 굉장히 높이 세웠고, 그래서 대략 85년도일 겁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자체의 엔화가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수출 경쟁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타겟이 중국이 됩니다. 중국이 돼서 실제로 중국을 어떻게 봉쇄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2021년에 나왔고, 거기에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두 번째 덩어리인데요. 중국이 10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AI 세계 선두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등이 AI 기술로 우리 사회 침투해 데이터를 훔치고 민주주의를 방해할 것이다. 그 다음엔 최첨단 반도체가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에서 가까운 대만의 TSMC 혹시 들어보셨나요? TSMC 중요한 기업인데, 이 기업 하나 때문에 한국하고 대만의 GDP 순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밑으로 떨어졌는데 엄청난 기업이죠. 좀 이따 이 기업이 왜 엄청난지를 좀 얘기할 거고, 그래서 미국은 미국 내로 생산 기지 자체를 돌리고자 하는 이런 흐름들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 문제를 안보라는 차원에서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국가의 안보와 어떤 미래 자체를 담보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거를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산업의 구조와 가치 사슬인데, 요거는 이제 대충 이렇게 흘러간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반도체 도면을 그리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굉장히 작죠. 거기에 선들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배치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반도체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하는 거. 그다음에 뭐 팹리스 기업으로 퀄컴, 엔비디아 아시죠?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어떤 라이센스를 파는 암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TSMC라고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파운드리 기업은 쉽게 생각하면 주문 생산해서 거기에 맞는 거를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있는데 파운드리 영역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를 뒤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엔 반도체를 사용하는 그 가파라고 그러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요거를 묶어서 가파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 외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도면을 그리는 기술 설계 분야는 미국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에서 그 전에 D램과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두 개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굉장히 유력한 기업들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입니다. 대략 98% 뭐 이 정도입니다. 거의 D램에선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대략 반도체가 13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D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그 다음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나머지 9개에서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금 추세는 이제 이 D램의 시대는 끝난 거죠. 시스템 반도체 또는 시스템 로직 반도체 이쪽으로 해서 무게중심이 가고 있고 그거를 잘 만드는 기업이 TSMC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뒤에 보면 기술 수준에는 삼성도 3나노 정도까지는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TSMC는 지금 3나노 정도를 만드는데 거기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동그래갖고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어떤 평면 판 있죠, 원형에. 그건데 거기에 이제 그 반도체들이 다 박혀 있는 거죠. 또 수율은 뭐냐면 일종의 불량품의 어떤 정도, 그 비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박혀 있는 트랜지스터 반도체의 그 개수 중에서 실험을 했을 때 정상 작동되는 그런 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난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율이 되기 위해서는 한 60% 이상 정도를 요구한다라고 해요. 삼성은 40% 정도 밑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에서 삼성하고 계약을 할까요? 안 합니다. 그거 자체를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어떻게 보면 더 일찍 빨리 이 파운드리 영역 자체로 전환을 했던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를 못 놓치면서 지금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에 처해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업의 가치 사슬은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통합장치 제조업자라고 해서 미국의 삼성하고 그 SK 있죠. 요게 아까 얘기한 메모리 반도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량 생산을 하고 거기에 자본도 엄청나게 투자되고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자본을 투자해서 그 툴을 요 D램을 만드는 공정이 대략 500공정 정도 됩니다. 500단계입니다. 500단계 정도가 되는데 그 공정 자체를 체계를 딱 해서 공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거를 똑같이 생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돈만 들이면 추격이 가능하다. 중국 기업들이 돈 들이면 그냥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에서 이거 자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면 반도체 장비 쪽에서 도쿄 일렉트릭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쪽이 같이 매출이 늘어납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이런 장비 쪽으로는 ASML이라는 네덜란드 기업이 거의 독보적이고,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릭이라는 일본 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은 장치하고 소재 쪽에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 전자 설계하고 반도체 설계인데 보시면 반도체 설계 맨 밑에 엔비디아 있죠. 그다음에 이쪽 보면 뭐 시놉시스 이런 못 들어보셨을 텐데 요것의 차이는 뭐냐면 이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직접적으로 반도체에다 설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회로나 이런 것들 자체를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라 화학약품으로 해서 그거 자체를 다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고, 자,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거의 독보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조합은 엔비디아, 시놉시스, TSMC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도 굉장히 협업을 하고 있고, 신민지상의 뭐 주가나 이런 거 보면 계속 이쪽에 집중이 가 있는 게 거의 이쪽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고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산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하고 제조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제조 쪽에 TSMC가 독보적입니다. 거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AMD, 자, 퀄컴 이런 데서 일정하게 자기가 원하는 전용 칩, 그러니까 니즈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핸드폰도 만들어야죠, 자동차도 만들어야죠, 뭐 화학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그럼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쪽에 위탁을 해갖고 생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나빠지면서 화웨이와 관련된 하이실리콘 자체는 이제 컷당하는 이런 어떤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업 분야별 점유율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설계 96%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요소회로 라이선스도 거의 뭐 52% 미국하고 유럽 쪽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조 장치 아까 얘기한 어떤 그 장비입니다. 장비와 관련된 거는 자 미국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죠. 31%. 그 다음에 파운드리는 대만이 71%네요.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9%. 그 다음에 제조 공정도 이게 굉장히 검사나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재료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 아까 D램만 할 때도 500공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각각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여러 가지, 실리콘도 재료고, 그러니까 웨이퍼를 만드는 실리콘도 재료고, 그 다음에 전자가 많이 있게끔 거기다 이렇게 박아 넣는 것도 그것도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회로를 만드는 것도 그것도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공정마다 굉장히 재료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재료가 바꾸면 그거를 3번 정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어떤 복잡한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제조 공정은 54%가 거의 대만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떡하냐? 검사를 해줄 데가 없습니다. 그럼 들고 벨기에를 가든가 아니면 대만에 가든가 그래서 검사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웨이퍼는 뭐 당연히 일본이 재료 쪽이니까, 소재 쪽이니까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같이 사용을 해서 TSMC하고 삼성하고 인텔 전부도 3나노 정도를 굉장히 미세 공정입니다. 엄청나게 미세 공정인데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텔하고 삼성이 뒤처지고 TSMC가 앞으로 나가는 게 딱 그 이후에 이 미세 공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계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 미국은 중국하고 일단은 금수 조치를 통해서 사이가 쫙 하고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국하고 일본은 계속 특히 한국이나 대만은 협박을 합니다. 와서 공장 지어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실제로 삼성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그다음 밑에 대만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미국의 요구에 이제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최근에 이제 일본 얘기를 해야 될 때 일본과 대만이 조인되고 있습니다. TSMC 공장이 아마 제1공장이 구마모토현이라고 규슈의 중심부에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완성된 걸로 오늘 2월 달인가 완성됐을 거예요. 제2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일본과 대만의 어떤 콜라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 의미 자체가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민주화 시대의 대응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민주주의라는 모토를 내고 있고, 일본이 새롭게 반도체 시장에서 자기네 입지 자체를 굳히기 위해서 날개를 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공업화 사회의 탐욕 성장에서 탄소 중립 사회의 녹색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일본의 지금 반도체 전환의 가장 포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트랜지스터 대규모 집적, 그 다음에 칩 자체를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능을 높이는 그런 방식. 그 다음에 범용 칩입니다. 범용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고 이해를 하셔도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됐고, 자본이 집약되고 대량 생산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다면 이거 자체를 탄소 중립 사회의 녹색 성장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일본이 지금 전환하고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대응 처리, 서비스 향상, 핵심은 전용 칩과 3D 집적, 요거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 집약과 집단 두뇌, 이걸 방식으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 반도체의 인프라 자체를 일본 내에서 확산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보듯이 값싼 범용 칩의 대량 생산에서 디램이죠. 개별 주문에 따른 소량 생산하는 전용 칩으로 전환하고 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시대는 끝났고 TSMC 시대가 도래했는데 일본이 TSMC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의 우위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큽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구로다 다다이로라는 이 동경대 교수 자체가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경대로 스카웃돼서 오면서 두 개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디램입니다. 자, 디램은 회원제로 기업을 모집하고 지식을 공유하면서 오픈 방식으로 과제를 논의하는 연구자들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안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칩을 만들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그걸 형상화된 프로토타입을 TSMC가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TSMC는 반도체의 A에서부터 Z까지를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고 미세한 공정에서부터 가장 큰 것까지. 그러니까 이거의 활용도에 맞게끔 만들고 그거 자체를 반도체 생태계가 마련되면 그 안에서 실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적용하고 이런 과정이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라스라는 첨단 시스템 기술 연구 조합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공개로 엄청나게 기업들의 돈을 받아서 일정하게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3나노까지 보셨죠? 2나노까지를 2030년 이때까지 개발하겠다. TSMC랑 협력해서 미세 공정에는 그 정도까지 가겠다라는 식의 포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전략은 반도체를 미래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반도체 자체를 무시하고 살 수 있는, 버리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사회 자체를 바꿔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로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저전력, 그 다음에 3D 집적. 3D라는 거는 그전에는 평면이었으면 일본이 소재 기술이 발달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층 올리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와이퍼라는 1층 평면에서 얘기했으면 그거를 2층으로 쌓아서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계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처리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그런 어떤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용 칩을 애자일하면 굉장히 민첩하다, 아마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또 나옵니다.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 측면입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전용 칩을 애자일하게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굉장히 높은 고사양의 전용칩뿐만 아니라 사회나 아니면 작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거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반도체하고 민주주의랑 뭔 상관이야 할 때 그런 측면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구로다 교수가 얘기하듯이 자기가 이 D랩이라는 거를 오픈했더니 각각의 그 학과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얘기한대요. 그래서 의료 쪽에서 오면 사람들이 어떤 그 영상 사진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때 좋은 그런 어떤 반도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천문학과에서는 와서 별의 어떤 시그널 자체가 정리될 때 가장 좋은 어떤 그 방식으로서의 반도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 사회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A는 들어갈 수 있고 B는 못 들어가는 공간이 플랫폼입니다. 이제 이 플랫폼 자체를 공유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공장은 그냥 섬입니다. 거기에 그 하청 관련된 기업들만 모여 있을 뿐이지 그냥 그 상태가 있는데, 여기는 학계, 그다음에 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의 생태계 숲 자체를 만드는 기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애자일이란 짧은 주기의 반복 실행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면서 필요한 요구를 계속적으로 반영해서 계속 수정하고 빨리빨리 만들고. 그러니까 전용 칩 자체의 회로 자체를 많이 깎아버리면 거기에 적정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실제적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서 수정하고 검사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만들고 뭐 이러는 과정을 웬만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만드는 게 이 애자일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칩의 애자일 개발은 초스피드로 칩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10분의 1로, 비용도 10분의 1로. 그다음에 방식은 교육에 적용해서 반도체 제조의 시작부터 일관되게 끝까지 구축해서 교육에 적용을 해서 빨리빨리 습득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에 맞게끔 반도체를 또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에 상상할 수 없던 기술과 방법이 등장하게 되는 뭐 이런 어떤 과정 자체를 기본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가 반도체의 민주주의, 반도체의 민주화 뭐 이런 얘기가 이런 맥락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먼데 있는 그런 저기 평택에 공장이나 가야지 있는 그런 건데, 아까 3D 프린터보다는 좀 더 물론 이렇게 장벽이 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깊은 뭐 연구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자체는 쉽게 접촉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자체가 가능해지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상황이 그 전까지 굉장히 좋았죠. 많이 그거 갖고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전략을 세울 때 이런 거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강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 자체가 그냥 나와는 별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만약에 저런 어떤 플랫폼 자체가 만들어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구나
라는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위기 시대에 우리의 주어진 질문은 지금의 상황입니다. 다중위기 있죠. 여러 가지 위기가 겹쳐져 있죠. 기후위기부터 해서 재생산의 위기, 경제위기, 그 다음에 뭐 환경위기, 여타의 모든 것들이 지금 겹쳐져 있는 상황이고,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톡 까놓고 얘기하면, 건강보험부터 뭐 국민연금 뭐 이거 지금 상황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정치인들 싫어하죠. 왜? 그거 꺼내는 순간 욕먹을 거 뻔하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식으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측면에서 반도체하고 기술적인 인공지능 얘기를 했는데, 가장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질서와는 다른 사회, 도시, 경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 자체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뒤집어 보면.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너무나 정당하게 여기고 생각했던 것 자체하고는 다른 가치와 그것에 기반한 질서 있는 그런 사회 자체로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기존 질서하고는 다른 가치죠. 그랬을 때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 그다음에 순환, 재생, 성장 위주가 아니라 탈성장, 그다음에 공유, 뭐 이런 가치들을 중심으로 사회를 만드는데 반도체와 인공지능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이거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 강연의 마지막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